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대 의원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최근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통해서 편입을 하면서 그 영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재침입했을 때 전술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마키아벨리도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이고 마키아벨리 시절에 마키아벨리가 있던 도시 피렌체 국가가 프랑스로부터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쿠데타, 정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마 그 지혜를 오늘 저희가 한번 또 되살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러시아는 가보셨죠? 러시아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습니까? 그 부근만 뺑글뺑글 뭐 부근만 드셨어요? 폴란드, 헝가리 쭉 해가지고. 네. 근데 유감스럽게 기회가 없었네요. 그 김종대 의원님이 이제 군사 전문가시니까 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중요한 문제죠. 자, 첫 번째 저희가 묻고 싶은 게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는 뭡니까? 예, 원래 전술핵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거부하는 용어입니다. 절대 이런 용어는 못 쓰게 돼 있어요. Tactical Nuclear Weapon. 그런데 이게 마치 실전에 사용하기에 만만한 핵무기로 비춰지는 폐해가 있습니다. 전술핵은 위력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치 핵전쟁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국 전략사 특수전사령부 단호하게 거부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그걸 모르고 허구한 날 전술핵이래요. 그 전술핵 이야기를 안 쓴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은 무기의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도덕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개념이에요. 네, 정치적 개념.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미국은 전술핵을 아주 극소량만 핵은 절대 써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그렇습니다. 도덕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바이든 대통령 구호가 핵 없는 세상이니까. 핵 없는 세상.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이런 네네. 나라들이 이 개념을 남용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 그 뜻은 뭐냐면은 1에서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입니다. 전술핵은 예. 그러면 100킬로톤이면 얼마냐면은 10만 10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10만 킬로. 10만 톤이죠. 10만 톤. 10만 톤.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탄이 하나는 우라늄탄이고 하나는 플루토늄탄인데 폭발력을 15킬로톤을 보거든요. 15킬로면은 그것도 지금 개념으로 보면은 전술핵이네요. 한 발 두 발로 10만 명을 몰살한. 예. 그런데 이게 전술핵 중에서도 낮은 급에 속한다. 지금 분류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B-61계열의 그 중력 핵폭탄이 있어요. 나토 4개국에 배치한 이 핵폭탄의 경우에는 이게 다이얼로 폭발력을 조정합니다. 다이얼로. 그래가지고 폭발력을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핵 분열의 정도를 조정하는 이게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죠. 그래서 1에서 10킬로톤까지 자유자재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중력 핵폭탄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거. 이게 이제 유럽 4개국하고 미 본토의 6개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전술핵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은 이걸 전술핵이라고 안 하고 저위력 핵무기. 저위력 핵무기. 또는 핵무기의 비전략적 사용이라고 하면서 극소량을 지금 갖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전술핵은 미국보다는 러시아나 중국이 더 많겠네요. 중국은 아직까지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없고, 러시아는 약 2,000기의 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미국의 10배. 제가 듣기로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한 5,000개, 6,000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40% 정도를 전술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술핵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북한이 지난 25일 날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거리는 한 300km에서 500km. 이번엔 600km도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고도가 낮게 올라오다가 쑥 솟구쳐 오르는 풀업 기동. 그러다 다시 내려 꽂히는. 그럼 이거 뭐 패트리어트로 저격하기도 어렵겠네요. 그게 탄도 계산을 못하죠. 이 궤적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요격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레이더에서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걸 2번 반복하는. 그럼 최대 사거리가 600km면은 일본까지도
사거리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 발사 지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600km 갖고는 일본을 타격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 부산항에 그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와 있었는데 부산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왜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얘기를 하냐면 이게 러시아의 또 주력 전술 핵무기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그 탄두 중량이 한 500kg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작은 위력의 핵탄두를 즉각 장착해서 지금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러시아가 갖고 있고. 그럼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야기가 좀 벗어납니다만은 러시아 상황과 북한이 최근에 한 3번이나 연속해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어떤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이스칸데르 쏘면은 러시아도 그걸 만지작거리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싱크로나이즈. 그러니까 두 나라 전략이 서로 수렴되고 있어요. 결국 상대는 미국이니까. 예. 그러면서 북한이 오히려 러시아에 이렇게 반주를 넣어주는 듯해요. 같은 음악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나 최근에 러시아가 핵전쟁 위협을 가하는 거나 그 양상이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스칸데르 미사일 외에도 러시아는 크루즈 미사일, 저기 순항 미사일에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주포에서도 저 핵폭탄을 쏠 수 있습니다. 자주포에서도 쏠 수 있다고요?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나 함정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화돼 있고 수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가 이런 강국은 전 세계 온리 원 러시아밖에 없고, 러시아가 유일하게 미국을 압도하는 전력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 우위를 가진 데서 무언가 서방을 위협할 수 있는, 이거 푸틴의 이제 든든한 뒷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술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죠. 그때마다 북한이 메시지를 내놨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 4월 25일 날 그 드미트리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핵전쟁의 위협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날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열었는데, 거기서 원수복을 입고 나온 김정은 총비서 핵무기는 본래 억제라는 그 전쟁 방지라는 본래 사명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선제 핵 사용도 가능하다. 이건 실전에서 이야기네요. 쓰기 위한 핵무기를 공화국은 개발한 거다. 그게 이제 최근에 북한이 쏘는 단거리 미사일, 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운용하는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걸 그대로 참고만 하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전술 핵무기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해석이 이렇게 되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후견 국가는 미국인데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한미일 동맹이라든가 이런 어떤 군사적 접근, 최근에 지금 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같이 뭐 대잠수함 훈련한다 이렇게 해서 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고 의미로서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네요. 지난 그 8월에도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통과시키는데 이제는 아예 핵 사용을 법으로 정해버려가지고 이게는 어떤 자기네 지휘부가 공격당하거나 아니면은 영토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거나 북한 주민의 어떤 생존이 위협받거나 또는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예상될 때, 그러니까 공격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임박했을 때, 이때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사용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선제 타격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교리예요.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쏠 조짐을 보이면 삼축 체제 중에 킬체인을 가동해서 그것을 발사 이전에 무력화하겠다. 이게 킬체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선제 타격 개념이죠. 뭐 선제 타격이란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적극적 억제라고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유엔 헌장에서는 다 금지된 건데. 그런데 북한도 똑같은 북한판 킬체인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북한도 킬체인, 우리 한국도 킬체인, 이 킬체인이 어느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뭐 이게 참 시뮬레이션 하기도 말이 안 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하는 것처럼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군사적 논리로만 네네.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는 자가 이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제 공격의 이점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동안에 재래식 전쟁을 하던 옛날에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방자 이점이었습니다. 방어 우위 네네.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사실은 자기 영토 수호를 위한 어떤 그 방어 전략에 더 많은 걸 썼다고 보면은 돼요. 근데 지금은 공격 우위. 그러니까 저기 선제 공격의 이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핵을 선제 공격용으로 개발한 게 이제 프랑스식 핵 전략이죠. 아, 예, 네. 그 저기 드골 대통령 네네네. 때 미국의 나토로부터 일탈하면서 네네. 독자적인 핵무장을 갈 때 소련에 대해서 선제 핵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네네. 이 프랑스식 핵 전략으로 경도되고 있는 게 남북한에서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반도의 위험성은 좀 더 높아졌다. 아니 물론 군사적인 걸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럴 때 위기 통제 장치, 위기 관리 장치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향후에 핵 전쟁을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한 라인 또는 어떤 군비 통제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은 이제는 저기 국가의 이 불안과 이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적인 이 개념이 흐트러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관리 장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계속 우린 비핵화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비핵화를 얘기해도 역사가 거꾸로 흘러간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말은 비핵화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핵무기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서로 오해를 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겠죠. 오인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 미래에 가서는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절실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 냉전 시기에는 오히려 핵이 가지는 평화의 효과, 전쟁 억지력의 효과가 있다. 핵을 사용하면 다 망하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각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절에는 전술 핵무기란 말이 없었고 한때 헨리 키신저가 자신의 논문에서 왜 핵무기의 비전략적 사용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강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1950년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누구도 말을 못 꺼내는 금기어가 돼 있었던 겁니다. 냉전 시대에. 그래서 냉전 시대의 핵은 적의 도시와 산업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대량 핵탄두를 누가 많이 보유하고 또 공격받았다 해서 우리의 모든 핵무기가 무력화돼도 숨겨놓은 제2격 그 핵무기가 다시 생존해서 반격을 가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선호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이라는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공포핵균형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핵무기는 보유하되 쓸 수 없는 무기였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한번 핵전쟁 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토마스 파워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국방장관님. 미국 소련이 핵전쟁을 했는데 소련인이 1명 살아남고 미국인이 2명 살아남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맥나마라 장관이 거의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63년도 1월에 그 예일 대학 연설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소련하고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겠다 이 했죠. 군비 통제 협정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핵전쟁 문턱까지 가봤거든. 이건 공멸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극심한 반격이 국내에서 어떤 그 국론이 분열되고 케네디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와서 그 해 10월 암살당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케네디라든가 또는 뭐 한반도에서도 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특히 이제 군축이 나왔을 때 군축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대하는 분들은 그게 이념인가요? 아니면 뭐 경제적 이익 관계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전쟁의 논리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은 승리고 상대방의 굴복과 패배거든요. 이런 단선적인 그
경로로 그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얘기가 맞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재래식 전쟁이라든가 과거에 흔히 하는 뭐 땅을 점령해서 세금을 받고 농지를 확보하고 이런 수준에 넘어서는 정부가 파괴돼서 못 쓰는 상황인데도 그런 전쟁의 논리가 작동하는가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항상 세 가지 입장이 충돌합니다, 서로. 네. 이건 냉전 때부터 똑같은 건데, 첫째 예방전쟁파. 예방전쟁파. 존재 자체가 제대로 위협이다. 가서 정권을 바꾸든지 네. 아니면 체제를 바꾸든지 레짐 체인지, 리더십 체인지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예방해야 된다. 이거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죠. 네. 이란이 핵 개발한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선제 공격으로 미리 부셔버리죠. 네. 그래서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는 이게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예방전쟁 개념. 이 예방전쟁파 그게 이제 영변을 정밀 폭격하자. 네. 94년부터 나왔던 또 조지 부시가 그 영변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겠다. 이게 예방전쟁파고 두 번째 파는 예방전쟁은 너무 위험하니 공포의 균형을 갖추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공유한다거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핵 억제력을 갖추자 또는 핵무장으로 가자. 근데 요 핵무장 뺀 얘기만 빼고 나머지 이 공포의 핵균형의 얘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군비 통제파입니다. 대화를 해서 지금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장치가 더 중요한 거지.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할래? 이 좁은 한반도에서 이건 이겨도 지는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정을 추구하자는 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군비 통제파.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표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미국에 대한 이 좀 저자세 외교 또 미국이 권유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 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가요? 예, 제가 그동안에 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번 유엔 총회 때 왜 저렇게 저자세냐. 이런 굴욕이 어디냐. 이런 얘기는 아마 스픽스에서도 많이 내보내신 것 같은데 그 궁금증이 최근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가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오늘 그 독도 인근에서 훈련 같이 하는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같이 하는데 저걸 보십시오. 왜 그렇게 일본에 굴종적이면서 빨리 관계 정상화 하자고 그랬느냐. 지금 원래는 몰래 하려던 저 한미일 군사 훈련 이게 국민적으로 사실은 아직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안 한다 그랬던 거예요, 이 정부가. 그렇죠. 독도에서 일본 군함이 와서 같이 훈련한다. 이게 한국인들 정서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 군사협력 문제가 급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추진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은 한국, 일본에서 다 같이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정상끼리 좋은 모양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우산을 만들어 놔야 그 밑에서 비를 안 맞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유엔 총회에서 굴종 외교의 본질이 바로 이거였다. 아니 과거사 문제 풀라고 그렇게 급하게 갔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때문에 저 굴종? 그다음에 뭐 경제 양쪽의 기업인들이 애타게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 와중에도 다 협력되고 있었어요. 핵심은 이거였다. 이게 급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굴욕적이지만은 이 전술핵 공유라든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러면은 한반도의 지금 상황 자체를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북 정책이라든가 그 측근들의 이념적 지향점 탓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이념적 지향이 뭐냐면 지금 일본, 미국하고 특히 일본하고 준군사 동맹의 성격으로 지금 관계를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그 파국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는 약간의 극단적 사고가 그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 보시기에 한반도의 이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 평화 체제 위협 정도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은 극단적인 위협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위협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고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 5, 6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위협이죠. 그렇죠. 보면. 아니 저는 중요한 위협이 출현하고 있다는데 동의해요.
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푸는 방법은 지금 저런 식으로 확장 억제력에 기반해서 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략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일단 상당한 어떤 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강력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정상 간에 이런 걸 퉁치기로 해놓고 밑에서 외교부나 국방부가 안 보이게 스리슬쩍 가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측을 하자면 이번엔 대잠수함 훈련이에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일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미사일 방어 훈련이에요. 그렇겠죠. 그리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대잠수함 훈련을 넘어 이제 미사일 방어 훈련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있고 그 협정을 기반으로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동시에 같이 보고 공동의 교전 수칙을 만들어서 이 미사일 방어의 공동 교리를 한미일이 공유하는 시스템. 네. 이게 가장 지금 메인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물꼬를 텄으니까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 물꼬를 텄으니까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에 대한 이제 양국의 그걸 이제 군사 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 한일 간에도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갖추는 쪽으로 이미 정책 방향을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한미일의 그 군사 지휘관들이 같은 화면에 같은 데이터를 보고 공동의 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네.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미사일이 뭐 완행열차입니까? 떴다 하면 1, 2분 안에 뭐 일본이고 한국이고 전부 도달하는데 뭐 여기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일미군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야 여기 전화로 여기 미사일 가고 있으니까 니들이 요격해. 그러면 지금 주일미군이 요격 책임자냐 주한미군이 요격 책임자냐 이것도 안 정해져 있거든요. 네. 지휘 체계가 없어요. 한미일의 단일 지휘관에 의한 공동의 지휘 체계로 분초를 다투는 이런 어떤 그 미사일 방어 작전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정 규칙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게 이데아입니다. 지금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의원님 생각에는 이런 것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의해서 일본 주도의 작은 패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 우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이죠. 그러니까 레지널 헤게모니, 지역 패권자로 일본이 명함을 내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관심사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그렇죠. 자위대 방위백서에 이미 주된 위협을 중국으로 표방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우리가 일본하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일본의 이 지역적 패권 국가가 되는데 한국이 도와주는 셈이 되고 한편으로 보면 한국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네요. 이 부분은요. 정말 국민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 투명하게 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채와 국가 정체성,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외전략비서관 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국민 몰래 밀실에서 지소미아 협정 체결하다 들통이 나서 잘린 거예요. 경질된 겁니다. 그때도 그 짓 하고 지금도 이 짓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몰래 하냐고. 이거를 대잠수함 훈련을 처음에 대통령실, 국방부, 한미일 군사 상국 훈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합의된 게 없다. 이렇게 발표했죠. 이렇게 발표했는데 야당 의원이 까버린 거죠. 그렇죠. 아니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안보가 급하다 그러면 왜 국민 설득할 생각 안 하죠? 왜 국민 설득 안 하고 이렇게 가짜 뉴스 뿌려가면서 왜 몰래 하느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은 똑같아. 아마 이제 뭐 본인들은 국민들의 이제 반일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한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지금 이 대통령의 순방 관련 외교 참사가 있는데도 김태효라든가 김성한 라인을 흔히 하는 쳐내지 않는 것도 대통령도 이런 사고에 빠져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고에도 빠져 있고 이젠 자르고 싶어도 못 잘라요.
이미 올라탔다. 이미 거기에 올라탔고 대통령도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김태효 차장이 상당히 지금 월권을 한다는 소문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이번에 저기 순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나 급했으면 저랬을까. 근데 그 급하다고 하는 내용이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였겠냐. 그 사람들은 이런 역사 문제를 주변적 문제로 봐요. 핵심은 안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드디어 서서히 그림이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급속히 가는데 오히려 국민 여론이 반발하기 전에 미리 해치우겠다는 이게 선제적인 발상이라고 과거 MB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과의 그 협력 문제는 이것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정책 목표로 하면은 의외로 또 논의해 볼 만해요. 그러나 일본은 저기 지금 그 강대국 정치,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 때리는 이야기를 유엔 총회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야기했죠. 못하잖아. 오히려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은 강대국 정치의 논리로 나오고 우린 한반도 정책으로 가니 이런 면에서 이제 불일치가 확대될 소지가 크고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덮고 가는 거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러시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차원들이 일본이 지역에서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고자 하는데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격적으로 이제 러시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러시아에서 뭐 한 그 청년들이 막 탈출하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탈출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일단 동원령 자체가 부분 동원령이고 지금 탈출한 게 20만 명이 우리야 입이 딱 벌어지지만 원체 예비군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탈출은 일부분이다. 그래서 러시아 자체의 어떤 큰 변화를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의 대다수는 아직도 이 전쟁에 찬성하고 있다. 약간 내려간 걸로 돼 있어요. 약간 이제 70% 선이 약간 위협받는데 그 푸틴 지지율도 70% 선으로 조금 이제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은 이것이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동요를 초래한 거는 맞는 얘기지만 부분 동원에 그치고 그러면서 이제 재래식 어떤 전쟁의 확전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당장 정치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우선 지난 여름에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너무나 평안한 일상을 즐겼어요. 전쟁 초창기에 박람회도 열었죠. 축제도 열었죠. 그 대형 버스에 푸틴이 나와가지고 연설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전쟁으로 자기들의 일상이 위협받는다고 러시아 시민들은 크게 믿질 않았어요. 비록 헤르손이나 그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체는 너무나 평온했거든요. 근데 이 동원령이 주는 신호는 우리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요 두려움을 준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발표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부분 정도의 동원이라면 관리 가능한 것 같고 단 이제 그 푸틴이 조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원령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전술핵을 사용한 핵전쟁 위협을 강화하는 공포 전략을 구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노스스트림 가스관이 4군데서 지금 해저에서 이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봤을 때 푸틴이 이런 국민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관리도 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푸틴 스스로가 이제는 극단적인 사고로 갔을 때 이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을 일으킬 때부터 그 러시아의 장교 평의회 한 3만 명 되는 회원의 예비역 장교 모임, 우리로 얘기하자면 제향군이네거든요. 거기에 의장이 예비역 3스타 했던 그 지금도 그 활발히 그 블로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푸틴 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독일 총참모부의 운영1국장을 지낸 그 미하일 크다레녹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다. 흐다레녹이라고도 하는데 그 예비역 대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왜 부적절한지 6가지 이유를 들면서 푸틴을 공격했는데 그날 하루에만 댓글이 1시간당 3,000개씩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푸틴에 대한 그 전쟁의 무모함을 홍보하면서 최근에 지역 정부의 시의원들이 푸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제가 보기엔 이래요. 엘리트층은 반전 여론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트북과 핸드폰을 쓰고 그 다음에 세계 언론을 볼 줄 아는 사람. 엘리트층은 푸틴에 대한 전쟁에 반감이 많은데 70~80%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민중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전쟁에 대해 가지고 거의 뭐 맹목적인 지지를 하고 있고 또 푸틴의 어떤 역사주의적인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일부 엘리트의 반발로 비춰진다.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일부 엘리트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푸틴을 대상으로 한 정변, 뭐 쿠데타라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서방적 생각에서의 희망사항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형적인 서구식 사고방식이에요. 네, 네. 항상 서구는 곧 망한다 그랬어요. 네. 북한에 대해서도 그랬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네. 그러나 그거 굉장히 성급한 시각입니다. 사실 이 러시아는 정교대국이고 유라시아주의를 표방한 나라로서 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실험 2번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에 가는 제3의 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종교적 열정. 종교주의라고 하면 이제 우리 흔히 아는 그 러시안 오소독스, 네. 그 그리스 정교라고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말씀하신 거죠. 초창기 기독교가 이제 동로마 쪽으로 넘어갔던 그 기독교가 그대로 그걸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푸틴이 어떻게 보면은 그 통치술이 상당히 어떤 역사주의 접근이고 이데올로기고 그게 이제 러시아인들의 상실감 속에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뒤집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예, 하나의 우리도 지역 감정 뭐 옛날 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극복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뭐 다 지역 감정 규탄하지만 없어집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50년, 60년은 또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러시아가 우리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가 통제형 자본주의. 네, 국가 통제형 자본주의. 그러면서 그 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그러면서 일정 정도 보면은 정치 체제와 경제가 어떤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인 다른 문명임을 자꾸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권위주의보다 좀 더 센데 전체주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전체주의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예, 좀 센 권위주의 정도인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와 결합돼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특수적인 어떤 동양적 사고 이런 게 이제 결합돼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편견이 심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푸틴의 이제 배팅, 어떤 대도박, 이게 나타나는 건 동원령 선포, 핵전쟁 위협, 그다음에 가스관 파괴,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겁나는 거는 전술핵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술핵인데, 그러니까 공포는 에너지 공포와 핵 공포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이브리드 공포네. 하이브리드 공포인데 2013년에 원래는 2012년에 세르게이 쇼이구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고 그 2013년에 미하일 게라시모프라는 러시아 총참모장이 유명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이제 게라시모프 교리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브리드 전략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상대국에 대해 가지고 군사적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심리적 단층선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사이버전, 심리전, 그다음에 생태, 법규, 이념 이런 것들이 다 배합됨으로써 전쟁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는 그 게라시모프 교리를 발표하고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단 한 달 만에 2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을 깨끗이 격퇴해 버리면서 군사 전쟁을 하면서 심리전을 배합을 했어요. 네. 그때 사이버 해커 또 이제 특수부대 요원들 그걸 이제 리틀 그린맨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을 가려버린 네. 정체불명의 근인들을 네. 해가지고 네. 서구에서는 리틀 그린맨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들이 정보 작전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냐 하면은 어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이 그 지금 전쟁터에서 크게 다쳤다. 그 아들이 반군 지도자거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우크라이나 공무원이라고 속여요. 네. 그럼 이 어머니는 놀라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지, 핸드폰으로. 네. 네. 그 전파를 추적해서 수분 후에 아들을 반군 지도자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전쟁. 보이스피싱이네. 보이스피싱. 근데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안면 인식 업체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네, 네. 완전히 훼손된 시신의 러시아군 병사를 네. 신원을 알아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해커가 러시아의 그 병사의 부모나 친지한테 러시아 정보보다 먼저 아들의 죽음을 전하는 거죠. 아, 정보전이면서 심리전이네요. 이게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의 심리적 단층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산업이나 어떤 언론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 네. 이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그 전쟁 수를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 수를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예요. 지금은 러시아가 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세계 식량, 에너지, 핵 전쟁의 공포를 패키지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냥 확 던져버리는. 자, 일단 뭐 에너지나 식량 문제는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핵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면요. 정말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편입한 영토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공격을 가하면 핵을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자,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공히 얘기하는 게 네. 지금 핵 전쟁의 위협이 현실화됐다. 네, 네. 또는 이것은 가벼이 여길 위협이 아니다. 네. 이게 공교롭게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푸틴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국제정치학에서 그 광인 전략, 미치광이 전략. 미치광이 전략.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은 뭐냐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네. 나 어느 날 핵전쟁 버튼 누를 것 같아. 네. 이런 미치광이로 상대방한테 비춰지고 싶은 거. 이걸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푸틴이 미친 척하는 거냐 진짜 미친 놈이냐. 과거의 서방에서는 이제 이 독재 국가의 지도자들을 미치광이다라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 그게 이제 전략적이고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 근원은 어떤 약자의 독재자들 얘기라기보다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닉슨의 전략이에요. 닉슨 전략이다. 닉슨 대통령이 그 베트남에서의 어떤 확전을 도모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모스크바에 핵무기 발사해버리겠다. 그때 전부 닉슨이 미쳤다 그런 거죠. 네. 그러나 그거는 계략이었어요. 그게 소련을 억제시키면서 베트남에 재래식 전략을 투입하기 위한. 과거에 흔히 하는 말로 자유주의,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결에서 그 체제의 수호자로서 지도자를 봤는데 푸틴은 그게 아닌 앞에서 말씀하신 러시아의 특수성의 역사성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하나의 짤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따로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양편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꼭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이 단어만 나오면은 모든 참모들이 전부 충성 맹세하고 다 돌격 앞으로 합니다. 열정적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열정적 인간. 예, 그걸 영어로는 그 패셔널러티라고 그 번역을 하는데 또 휴먼 오브 패셔널러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찌감치 그 유라시아를 표방한 러시아는 아시아다. 이게 유라시아 사상인데 그거를 개발한 어떤 그 전설적인 지식인이 구메리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분류됩니다. 평범한 인간과 열정적 인간. 그런데 열정적 인간은 징기스칸 같은 사람, 또 로마의 카이사르, 율리스 시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현재 체제를 전복하고 규범을 초월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정복자.
이런 정치인 또는 예술에서 스필가, 음악가, 미술가, 소설가도 열정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머진 평범한 인간이고 모든 인간의 역사는 열정적 인간이 끌어갔다. 그런데 이 패스넬러티라는 단어가 러시아어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개호루라기라 그래요. 모든 참모가 그 개호루라기에 강아지 마냥 쫓아갔어요. 네. 조건 반사하듯이 조건 반사하듯이 그 이야기만 나오면 저기 2월 24일 날 침공 전에 했던 연설에 그 열정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신호 체계 그걸 봐야 되는데 그때 푸틴이 얘기한 건 유라시아. 여기하고 열정적 인간관. 이거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막 2시간, 3시간씩. 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첨하는 그 참모들이 일제히 이제 그 따라오는 거죠. 개호루라기가. 그러면 전술핵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그러니까 전술핵은 저거 뭐 뻥이다, 위험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든가 캐릭터상의 지금 미치광이 전략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거는 에너지와 금융이나 어떤 다른 분야에서 서구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으면은 이 핵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뭐 본인들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할 수 없죠. 이 모든 공포 전략, 광인 전략의 목표는 나토와 미국의 태도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 목표예요. 그러면 그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의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때 휴전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상황을 고착화시키자는 뭐 그런 뜻인가요? 그거는 밖으로 표방한 적은 없지만 원래 이 전쟁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나치화, 또 러시아 주민 언어 사용하는 사람 보호 뭐 이렇게 쭉 목표가 나열되는데 지금 그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엔 이런 전쟁 목표가 사라졌다는 거는 이 한반도 모델, 이 우크라이나 분단 그 자체가 목표고 거기서 한반도 모델의 정전협정 이게 1차적으로 최소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 있는데 이쪽에서의 나토의 개입을 완전히 빠져라라는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출구 전략은 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말을 듣겠습니까? 영토 수복을 외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야, 이거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미국이 예측한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미국이 예측하는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을 딱 밑자락을 까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재밌네요. 고도의 게임이에요. 참 이 전쟁으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국민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게임하듯이 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죽어나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의 무고한 국민들이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막지 못한 게 첫 번째로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이 원래 젤렌스키를 독일로 망명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날 러시아 특수부대 알파팀 2개 팀이 키이우에 와 있었어요. 젤렌스키를 체포하려고. 그때 미국, 영국 특수부대가 가서 그걸 막았고 젤렌스키 경호팀 내에 이미 러시아 첩자들이 밀정이 있어가지고 경호팀끼리 총격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공항이 폭격당해서 독일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의 특수부대 헬기가 와서 젤렌스키를 싣고 폴란드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 지시예요. 근데 젤렌스키가 거부한 거죠. 그때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전 세계로 메시지를 내보내고 그때 젤렌스키를 경호했던 영국 특수부대 요원이 귀국했다가 군인 전역을 하고 다시 우크라이나 자유군에 합류해서 지금 젤렌스키를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면은 물론 전쟁을 못 막은 책임은 뼈저리나 대개 전쟁을 못 막은 지도자보다도 전쟁 때 용감한 지도자가 환영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의 자기의 엔터테인먼트 탤런트로 사실은 나라를 지킨 거는 또 맞아요. 목숨을 건 탤런트죠. 그때 장관들은 지하방카에 숨겨놓고 다 분산하고 앙가를 4번 옮겨다니면서 그러니까 다시 러시아 특수부대 2팀이 또 들어와서 이번엔 체포가 아니라 암살로 작전 목표가 바뀌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키이우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모든 전쟁 양상을 다시 재구성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참
진지하지만은 우리가 평소 몰랐던 이야기, 전쟁의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간단하게 예측해 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빅테크 실리콘밸리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꾸는 현장을 시찰하고 기술이 전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이제 발표했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데 지금 새로운 어떤 문명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네. 미군과 나토군이 단 한 명도 파병 안 된 상태에서 펜타곤도 안 가진 기술을 가진 실리콘밸리가 들어갔고 거기서 그 기술 능력에 기반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프로파간다, 이 감성과 도덕의 전쟁이 우선 러시아를 제압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고 그 뒤에 미국 무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은 어쩌면은 이런 면에서 서구의 대환호를 일으키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도모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이제 전쟁을 관리하고 통제했던 상황이고 이제는 출구 전략이다. 그러면 어떻게 끝낼 거냐? 전쟁은 일으키는 것보다 끝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전쟁의 불변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여태까지 잘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끝낼 거냐, 이 고민에서 답을 못 내리면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도 다 실패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출구 전략을 유엔이나 G20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규탄 연설만 할 거예요? 네.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나는 거냐? 이 점을 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6.25 전쟁 때도 휴전회담하는데 1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만 많이 이제 그때 많이 희생된 거죠. 희생된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국가라는 체제도 중요하지만은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미국의 발표나 입장을 유심히 보시면은 거기에 힌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